이번 선거의 의미 요런 거 또 부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철학자들. 우리가 지금 선거의 의미를 부여한 거는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준다.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철학적으로는 여기다 또 살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정당으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선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의 탄핵, 대선, 문재인 정부 탄생, 그다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번에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똑같았거든요. 네. 네네네. 거의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오. 결정 차이가 뭐냐면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대체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뭐 꽤 많은 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대개 15%에서 20%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조사에서 보면은 35%를 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와, 오히려 내란이 있었는데도. 네. 그러게요. 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지난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최소한의 동양적 관심 왔을 때 동양적 정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정의의 핵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혼동과 혼재 속에서 해체돼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정해서 실패했다. 네,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뭘로 뭉쳐있냐면 일정하게는 분노로 뭉쳐있는데 네. 분노가 신념화된 형태인데 그게 뭐냐 극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잘못된 지는 뭐냐면 극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극우를 제도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파시즘 같이 논의한 적도 있지만 유럽 파시즘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극우를 제도화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 나라는 파시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게 실제 유럽 사람들의 합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극우와 연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깨뜨렸어요. 윤석열이 실질적으로 저는 극우와 연정 형태 같다고 보거든요. 다른 모든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과는 중도나 보수와는 결별하면서 오히려 극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저는 동의 안 되는. 동의 안 돼. 야, 이렇게 강의 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은 극우와 뭐 제휴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극우예요. 원래부터. 애초에. 대한민국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우였어요. 노골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냐. 좀 슬슬 문제를 감추냐. 그 차이만 있었던 거지. 지난번 윤석열의 내란은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 이제 이명박 같은 사람은 살살 감추면서 했고. 네. 뒤로 그 짓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극우의 제도화라는 게 다 국정원 그때 이용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극우 양성하고 네. 일배놀이 만들고 이런 게 다 이제 밑에서 안 보이게 한 거고 겉으로는 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 정도의 능수능란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의 얼굴을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 정치 세력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약간 예전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분칠이라도 했느냐 아예 분칠도 안 하느냐. 예, 그런 차이고 이제 이런 세력이 유럽에 갖다 놓으면 모든 우파 정당들이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극우 정당이에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은 이렇게 보네. 의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한마디만 더 붙이고 저처럼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뭐 내란 피의자 공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미치겠어요. 우리 박고영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면 쟤들이 왜 그 구를 끌어들이지 제도하지 큰일 났어 화나 막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저런 애들이야. 안 그래도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내란 일으켰어.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그라들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결집한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돌아버리겠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정신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아, 제가 좀 그런. 그러면 한국의 극우를 지지하는 집단도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그 아니, 사학 세력이 있는 거지. 약간의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네. 여기서 뭐 학문적인 논의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거 큰일 납니다. 단순화시키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극우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하고 속성 자체가 극우인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독재는 극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독재도 극우로 보면 극우죠. 근데 독재가 극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극우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자지.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극우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사용하고 이용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극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다르게 보는 자체가. 입장이에요. 박정희는 권위주의자이고 권위주의자가 극우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힘은 극우가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이념적으로나 그러고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의관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관을 부정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란에 대해서조차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피해의 서사로 분노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요.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생각해. 편한 쪽으로. 그렇게 오케이. 저처럼 생각하면 네. 훨씬 편합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번에 내란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참여연대가 요거를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볼까? 이렇게나 많아. 야, 몇 개 한번 좀 소개를 해봐. 이게 가당키나 한 나라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 추경호, 김현태 있고 와. 내란 또 윤석열, 비호하고는 옹호, 이정현, 이장우, 김영환, 김태규, 이용, 이철호, 박민식, 안태호, 김석훈, 뭐 고기철, 오세훈, 김두겸, 이진숙, 박형준, 박완수, 김진태 이 외에도 하여튼 25명이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지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까지 하면 훨씬 더 훨씬 많을 더 겁니다.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극우와 제휴를 한 게 아니고 저 당은 자체가 극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막 각급 선거 후보로 공천하는 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네. 원래 그렇구나. 그래 왔다. 네, 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근데 많이 약해졌잖아. 약해진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뭐 또 계속해서 결집한다 그러고 굉장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붙거나 저는 역전당하는 경우도 약해진 건 있고. 확실하다고 보고요. 약해진 건 맞아요. 약해진 것도 확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키우는 체계인가? 무슨 말이냐면 국힘이 저렇게 멸망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 동일성으로 꼭꼭 뭉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다양한 세력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범민주 진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쪼그라든 만큼 예. 민주당은 좀 더 넓어질 텐데 예. 이거를 굉장히 다양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함께 갈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문제가 거예요. 됐다. 와, 정리 진짜 잘하신다. 맞아요? 역시. 네. 진짜 우리 강상필 지금 부대변인님. 네네네. 그런 문제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분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방금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 그러면 그 구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왜 20대 이 젊은 사람들은 구구 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돌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4.19나 5.18 보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거기서 대항을 맞아, 해야 되는데 그래왔지. 왜 지금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전 그게 그 궁금해요. MB가 뿌린 씨앗이잖아. 논점 일탈 하지 말고. 그건 제가 민주당 분위기 어때? 이 문제 지금 최욱 씨가 정리한 이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뭐 생각이나 해? 아, 왜 또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고민이나 하냐고. 제 부대변님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을 것 같고 아우, 무슨 소리? 지금 난 종편 수계들을 잘 보고 있거든.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눈 종편 출연자들을. 네. 그 저분들의 말 속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무언가 그들이 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비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잠정적인 결론은 고민이 한 개도 없구나. 그런 잠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때요? 아니 저희도 철학적으로나 뭐 당연히 고민하죠. 다만 저희 같이 이제 부대변인단이나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팩트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럼 그런 매일같이.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나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지금 평택 선거에서 드러난다 보거든요. 아유, 또 평택이야. 아니 그것 때문에 핵심이. 지금 이 문제 문제가 때문에 평택 선거에 지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더라도 저 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충 그 답은 이런 것 같아라고 짐작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 자, 그러면은 뭐 근데 그거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방선거를 보는 모든 그런 시각들이 네. 불편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묻어 있고. 자, 그러면 그 얘기 할게요. 안 그래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솔직히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데 요거 일단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댓글상으로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평택을이. 네.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그냥 많은 국민들도 이 현상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뜨겁게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관심은 있죠. 아, 그거는 사람들이 맞아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아, 그건 맞고. 관심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평택을 문제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요. 평택을이 왜 저렇게 시끄러워 보이냐는 평택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최욱 씨가 정리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면 복잡한데 그냥 외부의 적이 약해졌어요. 네. 그렇죠. 예?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그 내부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히 섭니다. 그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건강하며 어떤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인가를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이냐.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평택을의 공천, 그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 작가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불편하더라도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죠. 네, 왜냐 댓글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거를 들으려는 준비가 안 될 겁니다. 네. 네. 저와 또 가까운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유시민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그래서 평택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나도 듣고 있어요. 많이 다. 듣잖아요. 네, 이거 그럼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지금 알죠. 댓글도 이제 그런 의견들도 지금 뭐 이게 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이. 예.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분들도 들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 문제, 총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 뜯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그게 일리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우리 강성필 씨는 100명 중에 들어가나요? 10명 중에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니까 최승봉이 안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평이 제일 많냐 하면 네.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네.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냐면 난 누구를 지지해. 그리고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긴 해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 하는 말이 뭔가를.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기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상해요.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나왔을 때도 같이 하자고 많이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아 들어와서 해라. 제가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박보영 교수 얘기하신 넓어진 그러니까 저쪽이 외부의 적이 위축되면서 약해지면서 커진 이 내부와 주변 여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판단을 저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첫 번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완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마음이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누구도 없어요. 저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보가 대선급 후보들이 잘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정권 그렇죠. 재창출한다. 누가 이게 되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데. 저는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 리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곡한 사람이 저는 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뭐 나중에 따지면 되고요. 네, 그건 모르고. 예, 대통령의 견해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단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범민주 진보 진영이. 네. 네.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어쩔 수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양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상은 뭐냐면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예. 다시 안 했습니다. 말하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저 박광선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건강한 걱정이 되어서 연합은 이걸 비평을 하면 예.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레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야단해버려요. 아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있죠. 살인해버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첫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을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은 이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면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걱정해왔어요. 그 굉장히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설득 안 돼요. 안 돼요? 예, 굉장히 지금 양상이 폭력적이고 제가 이제 하나 단서를 달겠는데 이번 이제 오늘 저게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 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투표를 해서 그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의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의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금 보궐선거 10몇 개 있는 지역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생각할 때 다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3라운드 2년 후에 총선 때 또 연대연합을 만들어내는 그다음 또 대선까지 가는 이걸 내다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걸 걱정해서 지금 평택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경기도당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폭력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간 좀 논의를 조금 그러면 좁혀가지고 요거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세계관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그렇죠. 김용남을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두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맞죠. 하지만 저처럼 평택에서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거 굉장히 일관성 있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전혀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택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전북에서의 우리 후보에 대한 결함 혹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 이것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 그걸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하지만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을 해버렸으면 뭐 다른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당직자 혹은 민주당의 명함을 달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좀 당직 내려놔야죠. 부대표님부터 책임지셔야 되겠네. 부대표님부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직 그러면. 내려놓고 당직 내려놓고 아니 그 말씀 당직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일관성을 말하는 아니, 정파적인 건 좋은데 네. 정파적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적이니까 정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이나 또는 사채업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영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소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물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네.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슬핏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구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뭔가 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예,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용남 후보 의견은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유이동만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렇죠.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우리 아니 근데 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은 보이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유이동만 아니고 누가 돼도 그럼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로운 일입니까?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아니, 정말 다르겠죠.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이제 조국 후보께서 처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제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이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네거티브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우리도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국힘 제로를 하셔야 되고 그 선봉에 섰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와 함께 잘해가지고 세빙선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김영남 후보를 차라리 정책적인 우위로 능력 면에서 압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편한데 이게 자꾸 네거티브로 흐르니까 이게 결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른 오해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도 이 돌발 변수라고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유이동만 아니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영남의 작든 크든 어떤 하자를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거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고 그 지도부도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 자기들 자기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대변인 훌륭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영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영남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아니 뭐야.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그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 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광기 후보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답게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답게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사실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고요. 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그건 8월 그래요.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커져? 예, 당원들이 그만해 이제.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그 얘기- 결정하면 그 얘기를 되고 저는 어쩔 수 하느라- 없어. 아니 제가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한 질문인데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이래 복잡한 얘기하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연혜 씨하고 할 때 오연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그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아니,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 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그런 얘기를 왜 또?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0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진보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B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뒷머리에 둬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구라고 해야죠. 지역구 후보는 각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뿐이에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달리 찍을 후보가 없어요. 네. 비례 후보는 광역 비례는 조국 혁신당도 좀 나와 있죠. 진보당도 나와 있고. 거기는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의회 뭐 서울시의회 이런데 네. 민주당이 완전히 인천시의회 다 압도할 거거든. 거기에 비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대표 다 먹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죠. 박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건데 우리가 그 세 분의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체에 이루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사전 투표, 내일 사전 투표,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는 그렇게 하고요. 네네.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는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때 되면 정리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잠 못 이러면 자요. 안 된다 이거지. 최욱 씨가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는 거지. 평택을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냐면 제가
김용남 후보 인생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해명이 너무 이거는 우리를 좀 무시하는 해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차명 의혹이야. 그리고 현금이 오고 갔다는 녹취가 나왔어. 그런데 예금 거래 내역서를 올리니까 이거 우스꽝스럽다라는 정도의 비판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욱을 10년 동안 사랑했대. 그런데 김용남을 한번 비판했다고 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아 이거 그러면 김용남을 한 20년을 신뢰했던 거야 뭐야? 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모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최욱 앵커를 1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냥 레토릭인 것 같습니다. 8년 사랑했어요. 나는 사랑했다. 네. 사랑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사랑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사빠지 금사빠. 좀 힘들더라고 내가 이게 이거를 참 사랑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 근데 제가 멍청한 질문 한번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지금 얘기한 이 민주 진영의 어떤 연합, 연대 요런 거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얘 주장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다.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또 질문 나와. 예. 흔히 말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 주장을 많이 많아. 하거든요. 예. 그럴 주장이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으라고. 그럴 그러니까 때 주장인데? 예,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맞아. 내부에 그 경쟁을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있다, 소망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러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든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저열한 방식을 쓴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체제 안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장부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파괴시켜요. 똑같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일부 욕으로 먹거나 잘려나간 이유는 그 권력을 이재명 정부 때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친문 세력은 다 정리가 안 됐나요? 떨려나갔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아니,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갔잖아. 심판 받았잖아. 노무현 못 받아들인 김대중 세력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박지원 대표 빼놓고는 딱 한 분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나머지 사람들 다 떨려 나갔어요. 똑같이 이재명을 못 받아들인 친문 세력들은 다 제거됐어요. 다 제거됐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정확해. 지난 이게 총선을 정확한 거예요. 통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그럼 같아요. 나중에 똑같거든요. 나중에도 누군가 데리고 오겠죠. 그럼 또 같이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정리가 그래서 되겠죠. 저는 네 분의 대통령을 제발 좀 갈라서게 하지 말자. 그 왜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냐.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될까? 참 안 되죠, 당연히. 적당히 하랍니다. 저보고 역겹대요. 아니, 제가 역겹대. 설득이 된다고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야. 너무 원래 괴로워요.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안 안 돼요? 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안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미 있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의미 일리 있는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들 각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서 그 중에 그건 누군가가 그렇죠. 네. 그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입장을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안 바꾸면 안 바꾸는 거예요.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왜 고통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 최욱 씨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제가 뭐 아주 큰 담론에 대한 설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주 유치한 얘기 할게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저는 이제 조블쇼로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김용남 후보랑 더 가깝지 않겠어요? 물론 가깝지도 않아요. 매불 쇼를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그 조국보다 김용남이 훨씬 많이 출연했지 않나? 비교도 안 되죠. 아니 조국 후보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번 출연했는데 석방 이후에는 한 번도 매불 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석방 이후에. 근데 이상하다. 내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출연분 빼고는 내가 출연한 수요 난장판 1등부터 한 10몇 등까지 다 하고 있잖아. 다 전부예요. 근데 왜 유불쇼라고는 안 그래? 아 그러네. 단 한 번도 그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주 일리 있는 서운하셨구나. 지적이네요. 조불쇼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조불쇼에 포함돼.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자 여러분이 접니다. 체육은 뭐 보면은 평론가들이 체육은 어차피 돈밖에 모르니까 돈에 쫓아갈 거다. 얘는 조회수의 노예니까 조회수 쫓아갈 거다. 유시민은 책 팔아먹으려고 나오는 거다.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너무 화나는 네. 얘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라면 그 소수 정당이 뭐라고 조국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의 사적 욕망에 따라서도.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걸 표명한 적도 없고. 저는 예를 들면 이번 광주에 지방선거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당을 지지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저는 왜 엄청나게 욕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진보당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딱 찍은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예민할 정도로 예민해요.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는 거죠. 뭐 아니 왜냐면 오늘도 제가 보세요. 지금 준비한 이슈가 지금 부산 북구가 이거 오늘 재밌는 영상 많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 아니니까? 매불쇼는 매불쇼만이 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에너지가 맥락에서 좀 분산되는 것 조금 같아요. 재미는 없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세 분의 진보 민주 진영의 어떤 정책을 유효받으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까지는 모두가 이 권력을 또는 모든 기구를 분산하자. 지역 자치를 좀 끼고 이 정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건 뭐냐? 5특 3국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5극 3특 아니에요? 5극 3특. 그러니까 1극 체계를 확실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호남이 가장 먼저 잡았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시절에 5극 3특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부합해서 갈 수 있냐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부산은 나름대로 저는 이번에 전주시 장관이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부울경은.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도도 지금 그 지지하는 후보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핵심은 두 군데인데 저는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진정을 호소하고 싶어요. 김부겸. 김부겸.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저는 돼서 대구 경북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혜택을 좀 진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나 진짜 그래서 효능감 한번 느껴보고. 그렇죠. 진짜 그동안에 어떤 본인의 갇혀있는 생각이 좀 한번 트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번 좋겠어요. 그런 어렵겠지만 김부겸. 근데 지방선거는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저 선거 비평도 안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선거 때마다 선거 비평을 해왔는데 이번에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 늘 지방선거는 그렇지만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거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그 잘못 뽑으면 자기들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지역에서 잘못 왕창 뽑아 놓으면 입법권을 중앙에서 모여서 행사할 때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맞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런 건데 네. 대구시장 잘못 뽑으면 지금 내란 피의자로 기소해 있는 사람 뽑았다. 그 대통령하고 협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대구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김부겸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 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되면 대구 사람 손해지. 못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못 됐어.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고 대구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지만 대구가 이번에 뭔가를 크게 손해보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구를 어떻게든지 김부겸 전 총리를 당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그 말씀을. 근데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는 그것보다 네. 승패야 뭐 알 수 없죠. 지금 딱 붙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승패는 알 수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김부겸 후보를 20살 때부터 알거든요. 제가 20살 때. 오랜 인연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알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래 알아왔다고요. 지금. 오랜 인연이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20대 때 알았던 김부겸이 이제 한 30년 동안 없어졌었거든. 그게 군포에서 어렵게 국회의원 되면서 네. 이 양반이 그렇게 호쾌한 양반인데 아주 조심성 많고 너무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말도 너무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실망이야. 내가 알던 김부겸 형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대구에 출마한 거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언어가 어. 이 거리에서 마이크 잡아서 하는 이 말이 네. 내가 20살 때 봤던 김부겸 형 오. 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저 형님은 이번에는 진짜 완전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공적인 어떤 동기 그것만 100% 가지고 나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미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야, 저 형님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셨네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혼자서 그냥 낄낄거려요. 이 형 오랜만에 만나네 이러면서. 너무 좋다. 이 결과까지 아름다우면은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조금 그 선거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분들은 대구에 가서 또 대구에 전화하고 그래서 대구가 한번 변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 이런 문제가 좀 극복되고 그래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잘못돼도 대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 북구갑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 그런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관심 근데 없어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야. 이 종편수계는 더 고통스럽거든 아니, 나보다. 아니 저기 윤석열 탄핵의 동지잖아 한동훈이.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지. 뭐라고요? 됐으면 아니요, 안 되죠. 근데 어제 TV 토론에서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완전히 발렸던데. 네, 이거 보고 간다. 와, 이걸 봐야 돼. 그거 보기 위해서 자. 많이 지금 어려운 길을 왔네. 어려운 길 왔다. 아니 하정우 후보를 너무 얕봤더라고. 알았어요. 천천히 갑니다. 우리 여러분도 평택에서 부산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네. 평택 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사실은 뭐 평택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뭐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진정성 있는 얘기. 아니 요 얘기는 또 제가 또 사족인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조국이 대통령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이 무슨 공직에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탐하는 분도 아니고 저만 너무 좀 편향적인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넌 많이 봐요. 제가 비평을 가끔 하지만 비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비평가로서 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평하는지를 보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되게 서운한 거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정말. 참 이 세상은 넓고 인간은 다양하다. 어? 너무 자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요. 곽수산 씨가 한번 해줘요 가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강선필 부대변인님 오늘 그 평택 관련 지금 부산 북구 내려가야 되니까 네네네. 내려가기 앞서 이 정리 차원에서 네네네. 혹시 뭐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아니 뭐 저는 하여튼 그 조국 후보가 됐든 김영남 후보가 됐든 저는 유권자들이 서로의 어떤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북구갑으로 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드디어 오래 걸리네. 그 한동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종 후보가 당선되는 거 기쁘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낙선되는 게 나에겐 정말 더 큰 이슈야. 나한텐 그래. 근데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국힘당은 폭탄 하나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런 어떤 공학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워요? 한동훈의 그
마치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 그 상징성 같은 언론에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게 나를 장동혁보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더 준다니까요. 이진숙보다 나는 한동훈이 스트레스가 더 커요. 저랑 다르네요. 달라요? 저는 이진숙이 만약에 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 과반에 들어와서 설치 생각을 하면 나는 한동훈이 더 커. 제가 보기에 영역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와서 그런 언론을 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만나봅니다. 윤석열 같이 한동훈은요 권력을 잡는 거 그 자체만 이게 관심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하위 개념 무슨 뭐 본인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개념으로 놓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게 아주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한동훈은 박근혜 30년 구형했거든요. 네. 이 딱 나와 있잖아. 30년 구형했단 예. 말이야. 한동훈이가. 그런데 한동훈이는 표 좀 얻어보겠다고 네. 박근혜의 삶 자체가 존경스럽대. 이게 말이 돼? 야, 말이 돼? 30년을 구형한다는 건 뭐야? 검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쓰레기라는 거야. 이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야. 30년간. 그렇죠. 근데 삶을 존경한대.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전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와,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인품까지 들어갔구나. 인품까지. 근데 저 삶의 궤적. 발언의 문제는 뭐냐면 네. 상당히 앞뒤가 다르고 논리가 안 맞는 게 자 저러한 저 발언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가 지적을 합니다. 네가 30년 구형했잖아. 요거 준비돼 있어. 그랬구나. 이거 재밌어. 철저하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서 네. 30년 구형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박민식을 비판해. 네. 뭐라고 비판하냐? 그러니까 비판하거든 아무튼. 네. 근데 윤석열하고 박민식을 비판하거든. 그런데 자아 비판 같이 보여. 나한텐 그래. 네. 내용이 딱 지 얘기야.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그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고 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관 자리 했던 사람이고 너잖아. 그 이후에는 윤어게인 하면서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너잖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물고 빨았던 윤석열 너잖아. 대통령이 했던 30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네. 너잖아. 아니 저거- 그래 안 그래? 너잖아. 저거는요. 진짜 지금 윤석열에게 30년을 구형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이 구형했다라는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한테 구형을 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이 네. 결정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은 구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30년을 윤석열이 구형을 하든 그 목소리로 구형을 하든 한동훈이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검사로서 수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네가 얘기하나 내가 얘기하나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하지 마요. 스스로가 그네들 술만 해봐. 아니 그리고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구질구질하다, 물고 빨고 이런 짜치다. 표현 쓰는 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 정말 민중의원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괜찮아. 다음에 또 그. 아니, 제가 너무 포용력이 없네요. 아니. 그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그 위반 네. 허위사실 공표죄 네.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저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그 잣대를 한동훈에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저 걸려요 저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토론회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회. 예. 한동훈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깐족 기술로 하정우 얘 정도는 그냥 아주 박살 낼 수 있다. 나경원 울면서 간 거 봤지? 봤지?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고 너무너무 설렜을 거야. 오는 길이 막. 오는 길이. 그런데 이게 웬걸? 정치 초보인데 이거 되치기를 해버리네. 박살이 납니다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좋았다.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럼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부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전재수 거는 의원은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30초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보장해 주십시오. 네, 보장해 주십시오.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을 발의한 것이죠. 공대야 공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맛이야.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되고 있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30초 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그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네 만에. 네, 실제로 한동훈 오 많이 준비하셨네. 내 거 다 막아내네. 야공이 있네. 와, 나 요거 때문에 깔끔했어요. 나 솔직히 평택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 아니 근데 저는 30초 그 답변 말 그거 시간을 안 지켜주는 후보는 또 간만에 보네요 진짜. 아, 요거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스트레스가 하정 확 후보가 풀려.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또박또박 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600번의 토론 강연을 다녔던 사람이라서 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퇴행적 질문을 또 합니다. 한동훈이가 심합니다. 요건 짧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물어봅니다. 천지는 30분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제 외롭잖아. 예. 외로우니까 이제 박민 씨한테 쓱 갑니다. 너는 내가 잡자. 박민 씨한테 가가지고 아니 회심에 정말 센스가 있는 공격 카드를 딱 꺼내. 박민 씨한테. 이렇게 재치 있는 공격은 너네 못 봤지 하면서 딱 꺼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두들겨 맞아요. 아, 요거 아주 꿀맛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박민식 후보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박 후보가 돼야 된다고 선수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이거 한 달짜리 끝다방처럼 내려와서 이 절박한 북구 문제 발전시킨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선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잠시만요.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누구 박민식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아니죠.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을 아니 저 선배님 둘 중에 저는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선배님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선배님 저 아닙니다.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됩니다. 아 요걸 덕분에 내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확 풀렸네. 아 정말 꿀맛이다 꿀맛. 예. 평생 이런 얘기만 하고 살고 싶네. 아, 사실 좋잖아. 어제 저 TV 토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좀 낮았어요. 네. 낮았는데 한동훈이 일종의 반칙을 쓴 거죠. 근데 하정 후보가 정말 대응을 너무 잘했어. 혹시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일단 하정우 후보는 이제 스킬적으로 무조건 나는 나가서 한동훈을 규정하고 온다. 한동훈에게 뭐 구질구질 뭐 변명 듣지 않는다. 난 무조건 규정하고 오겠다. 딱 그 전략으로 갔는데 굉장히 좀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동훈이 너무 무시를 했어요 사람을. 그랬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코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TV 토론, 선거 토론 할 때는
이렇게 면접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질문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그 덫에 걸리는 수가 많은데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는 나를 코너에 자기 코너에 몰아넣는 거거든. 그럼 그 코너에 싸움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때는 빨리 클린치를 해서 빠져나와야 돼. 보면 묻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 토론은 사실 정상적인 의미의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이 낮아지는 건 불가피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말이 질문이지 공격이잖아요. 그럴 때 그 코너를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가 유리한 코너로 이동한 다음에 매기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판넬 들어보인 거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놓으라고 뭐 당연히 어쩌고저쩌고 야지 놓을 때 그 코너에서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야. 제가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보야. 그냥 제가 이런 거 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코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 면에서 누가 저 TV 토론 준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선수가 코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이건 예상 못했는지 준비 많이 했어. 그리고 표현도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도 아니고 이랬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약간 이거 짜증 좀 좋았다. 짜증 좀 근데 좋았어.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다 예측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야, 한동훈 대권 후보라고 했는데 저는 대권 후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사이즈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보면 큰 틀이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좀 아래다. 저는 너무 표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판단인데 가치 판단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거의 사실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치 판단이죠. 그거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시민 작가님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이제 우리 오늘 평택을 때문에 얘기 많이 했는데 민주당 마음에 안 들죠. 물론 다른 당도 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겠지만 민주당도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박구영 교수가 하신 말씀이 핵심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지향을 가졌지만 큰 틀에서 우리 현대사의 네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들을 좋아하는 시민들 또 그 대통령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유대 연합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게 정치 세력 정당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러려면 뭐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하고 인적 교류를 하고 뭐 평소에 뭐 입법에서 연합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각급 중요한 장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라. 그러면 단일화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 나와서 해보고 누구든 이 진영에서 2등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다 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작은 정당들이 소선거구를 하니까 맨날 사퇴 압박을 받잖아요.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퇴하잖아요. 이거 얼마만한 억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적은 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인데 적은 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어마어마한 억압으로 그 작은 정당들을 압박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그 혜택은 민주당이 독식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 아니 꼭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제도 속에서 존재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그 집권을 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안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을 1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불만이고요. 네. 아쉬움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에 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라고 내 마음에 다 드나? 그렇죠. 우리 형이라고 누나라고 동생이라고 다 마음에 드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고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100% 내 마음에 딱 드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가 뭐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긴 한데 모든 면에서 나한테 내가 보기에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 네.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정상이다. 그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 대신에 지금 책임이 큰 당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는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인 경우에는 당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그런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국힘당이 거의 극우 정당으로 지금 짜부러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민국 얼마나 잘 되냐가 거의 다 90% 걸려 있습니다. 맞아. 그냥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성 있는 태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국회의원 자기 좀 안 되면 어때? 한번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국회의원 오래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해야. 없어. 네. 그런 소망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 아직 안 달아본 분한테 좀 민망하긴 한데. 근데 저도 뭐 결선 투표도 좋고 원래 저도 중대선거구 이런 거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사실은. 신인가 누군데요? 신인. 제가 여기 있는 왜 신인 얘기하세요? 신인. 신인. 신인들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 신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 신인 그럴 줄 알았잖아. 강성필이 신인규를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버렸어. 아직 현직이 없는 분들한테는 대선투표 있는 게 좋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민주당이 이번 선거 잘 치르고 그냥 당에서도 결선 투표 하잖아. 당 네, 저기 그렇죠. 후보 뽑을 때. 네, 그냥 자기 당에서는 하면서 좋은 거를 왜 공직선거에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네, 해야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아까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 중에 잠깐 엉뚱한 얘기지만 논점이 이탈될까봐 말 안 한 강승필 우리 선생님께서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0대 20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 체계의 변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 무엇이 쟁점인지 무엇이 차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네. 사실은 우리 미디어들이 좀 책임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안타까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보 후보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은 나는 옛날에 운동했어. 그러면 진보인가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거가 중요하고 비교적 민주 진보 진영이 절차를 통해서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 정도 노력을 하자. 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이분들이 와서 학교를 조금이라도 낫게 한다. 저는 지금 현재 민주 진보 진영의 좋은 운동장이 10년 후에는 반대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진보 교육감 문제 선거 그냥 별거 아닌 걸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큰일 거예요. 나. 우리 미래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반드시 정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네네. 우선은 어쨌든 범민주 진보 시민들이 이러저런 절차를 통해서 합의 추대한 사람들을 진보 진영으로 믿자. 네. 그리고 그분들을 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찾아보자. 선거하기 전에 그런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캡처해갖고 엄청 돌리더라고. 아침에 잔인하고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도 끝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하고 왔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하시니까 사전 투표 꼭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8.15% 투표를 또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몰라. 또 방송 끝나고 나면 또 모르겠지만 나 좀 낫네. 네. 좀 낫다 나. 아니
다 극우 정당이 집권하고 뭐 제1야당하고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이만큼 왔잖아. 네. 아니 우리 잘해왔다고. 맞아요. 그런 조건에서도 앞으로도 네. 잘해갈 거고. 그러니까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비관하지는 말고 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화내지는 말고 그냥 네.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좀 나. 가야지 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잘 될 거예요 지방선거. 아, 우리 이번에. 최욱 앵커만 조금 이제 네. 덜 징징. 너무 욱하더라고 요새. 아, 죄송합니다. 방송 네. 중간중간에 과호흡이 와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저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강성필 대변인님도 네. 뭐 해야 되는데 말 참거나 그런 건 없었죠. 아, 예. 뭐 예. 물 흐르듯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아니 뭐 정편수계가 이 정도시면 됐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